그럼 175페이지 중개활동 등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개활동에서는 금지행위, 확인설명의무, 확인설명서 작성의무, 조사 확인설명,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그죠?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려면 국민경제는 어떻게 된다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의뢰인과 중개,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 A, B, C 다 잘 살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이 C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을 비롯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을 많이 배운 사람, 그죠? 좀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뭘 많이 한다 그랬어요? 푸시를 좀 많이 한다, 그죠? 이 사람들은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쪽에서 중개업에서는 약자다, 그죠? 약자기 때문에 얘에다가 많이 걸어놓으면 어때요? 얘가 알아서 전체를 조화롭게 운영을 하겠죠? 이 법의 크게 봤을 때 이 법을 그런 개념이라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금지행위 같은 경우도 뭔가요? 누구의 금지행위예요? A, B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물론 요즘은 A, B, 의뢰인 다 전문가지만, 그죠? 부동산 한 번만, 집 한 번만 팔아보면 다 전문가예요, 우리나라는. 그죠? 하지만 체계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다 공인중개사 C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C에게 이러이러한 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금지행위와 우리가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가 있었냐면 법인의 겸업금지가 있었어요. 그죠? 개인인 공인중개사, 법인인 공인중개사 두 가지의 분류가 있다라고 했는데 법인일 경우에는 뭐뭐뭐만 해라 라고 겸업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놨지만 개인은 어떻다 그랬어요? 개인은 겸업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다. 그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단 물리적으로 가능할 때. 그죠?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그죠? 쥐도 잘 그리죠. 서울인데 그죠? 서울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회사를 다니면서 부산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냈다. 동시 운영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어때요? 누가 봐도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고 내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어떤 의도로 보입니까? 그죠? 자격증, 등록증 뭘로 보입니까? 대여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서울에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사무실 옆에 공무원 청사 옆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죠?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가능은 하지만 문제가 뭐다? 우리는 상관없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상관없지만 어디서 걸린다? 공무원법에 걸린다.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법에 걸리는데 그걸 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사무실이, 그죠?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10평에서 20평 사이죠. 큰데 별로 없어요. 30평짜리 상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쓰고 반은 편의점으로 써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왜? 물리적으로 어때요? 내가 이 책상에 앉아있어. 손님 오면 가서 받으면 되죠? 맞죠? 아니면 편의점에 앉아있다가 손님 오면 받으면 되죠? 문제 없습니다. 그죠? 아니면 1, 2층을 해서 위에는 내가 건설회사를 차려놨고 밑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차려놨다. 돼요? 안 돼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능할 때는 서로 걸리지만 않으면. 그죠? 근데 겸업에 대한 금지는 없지만 금지 행위에서 나오는 헷갈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매매업을 하지 말아라 하니까, 그죠? 매매업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겸업에 대해서 제한이 아닙니까? 업자가 붙었는데 그 뜻이 아니죠? 매매업은 뭐죠? 사고 파는 거죠. 사고 판다는 건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어때요? 사든지 아니면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사든지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죠. 그죠? 우리가 중고차도 보면 어때요? 중고차는 매매업이에요? 중개업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중고차는 매매상사라고 써있죠. 그럼 매매업입니다. 물론 가끔 뭐라고 그러나요? 위탁 판매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중고차도 보면 위탁 판매 요건 있어요. 요거는 소유권이 매매상사로 넘어온 거예요? 안 넘어온 거예요? 안 넘어온 거죠. 차 주인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매매상사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손님이 나타나면 그죠? 차를 가지고 있는 주인하고 연결을 해서 그죠? 차를 파는 거죠. 중간에서 뭐 하겠어요? 수수료만 받겠죠? 그죠? 그럼 매매업과 중개업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다 뭐예요? 중개업이죠. 절대 샀다 팔았다를 하면 안 된다. 99.9%의 확률로 하면 안 된다. 왜요? 업이라 그랬으니까. 아니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고 하나의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죠? 부동산 살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집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집 살 수 있는데 내가 공인중개사라는 이유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를 전혀 못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업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매매업이다 라고 하면 뭐예요? 매매업자가 중요한 거죠. 업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한다. 즉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라고 했어요. 맞죠? 10년 동안에 10개 사고선 1년 동안에 3개 팔았다. 매매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매매업 정도 되겠죠. 3개, 4개, 5개 이 정도 팔면 걸립니다. 볼 수 있습니다. 매매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매매업이 되면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뭘로 돼요? 또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소득세가 생기니까. 그죠? 물론 양도소득세 내지만 사업소득세,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세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다 한번 팔았다. 부동산이라는 게 그죠? 부동산이라는 게 자주 사고 파는 물건은 기본적인 속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1년에 하나 정도, 2개 정도 팔았다? 문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근데 이게 계속 팔면 1년에 꼬박꼬박 하나, 2개씩 계속 팔면 이것도 그죠? 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다 하나 파는 거. 그죠? 우리가 중개업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중개업에서도 이 업자를 어떻게 표현을 했었어요? 중개업. 계속 반복적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를 하면 중개업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등장했어요? 중개업을 얘기할 때. 순이 엄마, 옆집 순이 엄마? 옆집 순이 엄마? 등장할 수 있죠. 하지만 주연은 누구예요? 슈퍼 아줌마 얘기했죠. 슈퍼 아줌마. 그죠? 동네에 있는 슈퍼 아줌마가 지나가는 총각에게 그죠? 방필하면 얘기해 했단 얘기죠. 그랬더니 순이 엄마, 철이 엄마 다 불렀죠? 맞죠? 근데 슈퍼 아줌마는 어쩌다 한번 중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어쩌다 한번. 왜? 본업은 뭐예요? 슈퍼 아줌마의 업은 뭐예요? 슈퍼니까. 그죠? 슈퍼를 하는 와중에 지나가는 총각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들어왔는데 이 동네 이사 올라 그러는데 혹시 아줌마 방 아는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때요? 그 동네에는 슈퍼 아줌마가 다 알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럼 슈퍼 아줌마가 어떻게 했나요? 옆집 순이 엄마, 철이 엄마 다 불러댔죠? 방 있냐고. 그럼 순이 엄마가, 슈퍼 아줌마가 어떻게 했어요? 소개를 시켜줬죠. 소개를 시켜주고 어떻게 했을까요? 순이 엄마, 철이 엄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3만원, 5만원 죽었죠. 그죠? 돈도 받았네요. 중개업에 하나는 의뢰가 있을 것, 돈을 받을 것,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것. 이게 중개업의 요소잖아요. 그죠? 돈 받고, 그죠? 의뢰인의 의뢰가 있었고, 2개까지는 완성이 됐죠. 하나가 안 돼, 하나가. 계속 반복적에 걸리니까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아줌마는 아니란 얘기지. 중개업이 되면 골치 아픈 상황이 뭐예요? 중개업이다 라고 했을 때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죠?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지금 2번째 문제예요. 중개업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다? 공인중개사법의 테두리에 들어와 버린다.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정당한지 안 한지를 그때 따지는 거예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등록이 없으니까 무등록. 그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이 세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빌려주는 거, 아까 얘기했던 빌려주는 거, 그죠? 빌려주는 거, 자격 없는 자가 중개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 법에서는 아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이 법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형사처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되죠? 1년에 1천만 원의 형사처벌이 있고 또 하나는 3년에 3천만 원 처벌이 있다 그랬어요.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대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증, 자격증 다 뺏기겠죠. 그죠? 이 법에서 그런 거 싫어한다 했잖아요. 싫어하면 어때요? 우선 등록증, 자격증 뺏어버리겠죠. 뺏어버리고 빌려준 사람, 빌려간 사람 둘 다 형사처벌 가겠죠. 형사처벌 1년에 1천만 원. 그죠? 자격증, 그래도 이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빌려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뭐라도 걸어놓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물론 합법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하지만 완전 비양심적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것조차 생각 안 하겠죠? 이것조차 생각 안 하고 어때요? 그냥 무등록으로 하는 거야. 무등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뺏을 건 없죠. 자격증, 등록증이 아예 없으니까. 여기서 빌려준 사람은 어때요? 뺏을 게 있어요.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거든. 빌려준 사람 자격증, 등록증 뺏어버리고 1년 1천만 원 매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무등록으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뺏을 건 없죠. 뺏을 건 없으니까 자격증, 등록증 뺏을 건 없어. 단 형사처벌만 하면 되겠죠.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세겠죠. 얼마일까요? 3년에 3천.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는 1년에 1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밖에 없어요. 형사처벌은. 물론 과태료는 따로 있죠. 과태료는 500만 원, 1000만 원, 500,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기억하는 형사처벌이 더 중요하고 이 법에서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빌려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격증 없이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175페이지 보실게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29조입니다. 시인의 성실로서 공정한 중개 의무, 품위 위지 의무. 그죠?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뭐 별건 없습니다. 시인의 성실이란 건 뭐예요? 기본적인 상식에 맞게 하란 얘기죠.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시인의 성실,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 따지고 나중에 법적으로 따질 때 시인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해가지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좀 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요. 그 다음에 품위 유지 의무, 품위 유지 의무에서는 우리가 위에서도 그렇고 밑에서도 그렇고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 게 전문 직업인입니다. 그죠? 우리 법은 법 자체의 이름이 뭡니까? 공인중개사법. 그죠? 공인중개사법이니까 나름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변호사도 변호사법. 다 그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공인중개사법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죠. 예전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밑에 있는 그런 느낌의 법이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자체의 말보다는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둔 거예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공인중개사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거에 포커스를 뒀는데 이제는 법 자체의 명칭이 뭡니까?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라.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그리고 마지막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선간 주의 의무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몇 가지만 보면요, 품위 유지 의무에서는 맨 마지막 줄에 중개보조원에게는 품위 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문 자격사로서의 품위 유지를 가지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만 적용이 되시겠다. 그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어떨까요? 이거는 뭐 어느 업종에서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핸드폰을 하건 내가 인터넷 신청을 하건 어때요? 내 개인정보 다 들어가죠. 그리고 요즘은 개인정보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계약서 쓸 때도요, 이 책이나 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개인정보 동의 활용 동의서를 또 받아요, 요즘은.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사용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어디다 사용을 해요? 네? 은행에다 사용을 하면 되죠. 받은 정보를 계약서에 쓰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거래 의뢰인의 정보, 신분증과 전화번호, 주민번호, 그다음 신분증이 다 있으니까 주소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알게 된 거를 어디다 써먹어요? 계약서에 써먹죠. 그죠? 계약서에 쓰잖아요. 제가 쓰잖아요. 남의 정보를 제 맘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서에 쓴 거를 동의하느냐라는 동의서를 계약할 때 받아놓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가게 가지고 그렇죠? 아니에요? 핸드폰 하실 때도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렇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다 받아놓죠. 은행은 더 옛날부터 그랬고요. 그죠? 그래서 이 비밀, 누설, 금지, 개인정보 및 또 다른 비밀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뭐 중개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뭐 알리기 싫은 뭔가 있는데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누설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하나므로, 그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하나므로 업무와 상관없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겠죠? 아시겠죠? 타이틀 자체가 뭡니까? 업무상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셔요. 그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또 중요한 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그죠?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어때요? 증언의 의무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보다 더 우선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 할지라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경우에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보다 증언의 의무가 더 우선하니까 증언해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하란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그죠? 1년에 1천만 원. 단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 불벌죄는 뭐라 그랬어요? 반의사, 이거 말 하나씩 분해를 하자 그랬죠? 의사에 반해서는 벌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맞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주체가 누구예요? 의사를 하지 않는 주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싸웠어요. 그죠? 누구랑 제가 싸웠는데 제가 때렸어요. 그죠? 그 맞았죠? 피해자죠? 근데 피해자가 어때요? 선처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 가끔 있죠? 맞아요? 그럼 거기서 주체가 누구예요?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피해자죠? 그러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누가 지금 화나는 상황이에요? 비밀을 누설한 자예요? 그 비밀의 당사자예요? 비밀의 당사자죠? 그죠? 그럼 처벌을 원하지 않을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죄를 짓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누가? 피해자가. 그죠? 그럼 피해자가, 의사가 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피해자가 그러면 제 벌을 주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주지 말라는 의사에 반대해서 그럼 벌을 주란 얘기죠. 그거에 반해서 벌을 주지는 말란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아시겠죠? 가끔은 반대 개념은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처벌을 원해야만 벌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뭐라고 불러요? 신고죄.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옛날에, 지금은 바뀌었어요. 성폭행 같은 경우.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사회적 문제가 됐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지만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친구제에서 빠졌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 선관주의무, 이것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어딜까요? 117페이지가 되겠죠? 117페이지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는 반드시 어떻게 외우셔야 되겠죠? 네. 뭐 외우라는 얘기는 달달달달 외우라는 뜻이 아니죠.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란 얘기죠.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던 금지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업이라 했습니다. 그죠? 네? 매매를 업으로 삼는 거. 그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하실 때도 어때요? 매매업에 대한 유혹은 엄청나게 많이 바꿨죠.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뭐예요? 도매로 뛰어다가 소매로 파는 거죠. 그죠? 왜? 도매로 사다가 중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쪽에다가 우리의 중개 보수를 얹어서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쪽에서 내놓을 때의 가격으로 사면 우리는 일반 소비자들보다 싸게 사는 경우가 되죠. 그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라는 어떻게 보면 일반 A, B보다 살짝 그렇죠. 표현이 좋으십니다. 우월적인 주의가 있어요, 우리가. 암만 해도. 그죠? 이 사람들 와서 뭐라 그래요? 제가 이거 팔려고 하는데 얼마 받을까요? 이렇게 하죠. 그럼 전적으로 저를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시세가 100만 원인데 90만 원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80만 원에 팔아달라 했어요. 시세가 100만 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른 사요? 네? 이런 유혹 받으실 수 있죠. 그죠? 이런 유혹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공인중개사들에게 매매업을 금지시켜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들이 다 많으신가 봐. 엄청 다 사신데.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에 교란이 옵니다. 그렇지 않겠나요? 우월적 지위에서 정보잖아요. 그죠? 지금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그죠? 가장 중요한 돈이 되는 건 정보잖아요. 우월적인 지위에서 정보를 접근하는 접근성도 어떤가요? C는. 좋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시세가 지금 80만 원이긴 한데요. 이거 진짜 2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길 뚫려가지고 150만 원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은 그걸 모르네. 시세는 알았는데. 이런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공정하게 신의 성실로서 해야 되는 의무가 이럴 때 생기는 거예요. 몰랐다면 공인중개사도 모를 수 있죠. 몰랐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알면 또 게다가 얘가 샀다? 더 큰 문제죠.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다? 매매업을 하지 말아라. 그죠?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 자라는 말을 붙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등록이 있는 건 아니죠. 앞에 무등록이 붙었어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과 거래하지 말아라. 그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무등록임을 알면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케이스는 뭔데요? 응? 무등록과 거래하지 말아라. 무등록이면 알면서 자기 사무실을 빌려주지 말아라. 법에 나오죠? 명의를 이용하게 하지 말아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신 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셨으면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냥 다니시는 분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무등록으로 사무실도 없이 떴다방. 그죠? 아파트에만 떴다방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아파트에만 떴다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냥 땅 구하러 다니시면서 보통은 다 뭐라고 부르죠? 사장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 분들을. 맞죠? 그런 분들 사장님 이럽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시면서 슬슬 다니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여러 군데 다니시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손님 딱 나타나면 본인은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어도 그 사무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정당한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어디서 써요? 거기서 쓰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와 거래를 하거나, 그죠?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무실을 빌려주거나. 그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나는 개업 공인중개사, 합법적인 개업 공인중개사지만 상대방이 지금 누구예요? 불법이죠. 무등록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없다라면 나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어때요?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수료 부분에서도 그래요. 수수료, 공인중개사는 좀 안타까운 게 중개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0.9% 이내에 받으라고 돼 있어요. 물론 그 디테일한 건 시도 조례를 정하지만 그 이상을 못 받거든요.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떴다방 그분들이 딱 중개보수가 0.9% 이내니까 그것만 받아야지 하시나요? 절대 안 그렇죠. 그죠? 저쪽에서 더 많이 받고 이쪽에서 뭐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법 1조에 위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하지 말아라. 그죠?
그 다음에 초과 보수 금지해라. 초과해서 보수를 받지 말아라는 얘기죠. 우리가 받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개 보수와 실비라는 거 있었죠. 실비는 뭐라 그랬죠? 실비? 우리 실비 식당 이런 거 있죠? 네. 실비 식당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실비 식당의 의미는 뭐예요? 실제적인 비용만 딱 받겠다는 얘기죠? 더 추가해서 뭐 브랜드값 뭐 이런 거 안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얘기하는 실비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중개를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죠? 실제로 발생하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등기부등본 띄는 거. 수수료. 얼마죠?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 그죠? 그럼 하이바이 수수료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네. 별 의미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실무에서는 실비를 따로 받는 경우는 99.99999%의 확률로 없다. 그죠? 하지만 법에서 명시를 해놨죠. 근데요, 이거는요,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걸 좀 많이 하고요, 멀리 가봤자 그죠? 1박으로 하고 이럴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데 제주도에 큰 빌딩, 100억짜리 빌딩, 200억짜리 빌딩을 의뢰를 받아서 팔아준다든지, 그죠?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임장활동 해야 되겠죠? 그죠? 가서 쫓아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물건을 팔든지 말든지 할지. 그죠?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체재비가 좀 많이 들죠? 그죠? 아니면 저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그죠? 빌딩을 팔라 그런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좀 들 수가 있죠. 그거는 몇십만 원 든다 그러면 완전히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죠. 현실적으로 근데 거의 다 무시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죠? 중개 보수를 조금 더 태우겠죠. 예? 그 다음에 중개 사기.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에 방법으로 중개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죠? 중개 사기 하지 말아라. 그죠? 네 가지를 하지 말아라. 왜? 네 가지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중개사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거짓된 언행이니까 뭐예요? 여기 산인데 산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이 산을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에버랜드 들어온대. 에버랜드 2가 들어온대. 그죠? 에버랜드 2가 요 옆에 들어오든지 요 반 정도 에버랜드 2에 들어가요.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죠. 그죠? 거짓된 언행이죠.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6번. 5번은 중요한 건 우리가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지만 우리 분양권, 그죠? 분양권 매매, 전매, 분양권 전매한다 하죠? 그죠? 입주권 전매한다 하죠? 그 다음에 통장, 그죠? 있죠? 이게 뭐죠? 하면 안 되나요? 아파트 분양권 매매하면 돼요, 안 돼요? 정확하게.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중개 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대상물이죠. 그죠?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 우리가 중개를 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대상이죠. 하지만 여기서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관계법령에서 금지된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 분양권 전매하면 돼야 안 돼요? 일정 기간 동안은 안 되죠.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주권이라는 거 있었죠. 분양권은요, 내가 저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몇 동 몇 호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확정되어 있죠. 맞죠? 확정되어 있지만 입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저기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순한 자격이죠. 딱지 정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이런 거는 원래 중개대상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개대상물이 된다라는 걸 뭘 기억하자 그랬어요? 특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따지자 그랬죠. 맞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특정이 되어 있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내가 어디에 갈 것인지 확실한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선 분양 후 시공이죠?
그러니까 벌판에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만 있죠? 그죠? 땅 말고 옆에 조그맣게 하나 있죠. 모델하우스. 그죠? 이거 보시고 아파트 사요 여기 있지도 않은데 그래도 요 근처에 있으면 다행이지. 실제는 모델하우스는 여기가 있죠. 맞죠? 그러면 지어지지 않을 것을 나 여기 들어갈 거야 라고 확정되어 있는 게 뭐예요? 분양권이죠. 맞죠? 하지만 나는 어디 갈지 모르지만 이 세 개의 동 어딘가에 나는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입주권이죠. 분양권은 그래도 여기 해놓고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정해져 있으니까 뭐가 가능해요? 중개 대상물로서 중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예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 입주권의 같은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청약 통장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되시죠. 그죠?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지만 아파트를 이미 다 지어놨어요. 지어놨다.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안 해요? 하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도 입주권이 있고요. 분양권이 있을 수 있겠죠? 분양권이야 여기서도 되는데 여기서 안 될 리가 없죠. 신경 쓸 게 없고 이게 문제죠. 맞죠? 입주권은 동호수가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졌죠. 안 정해졌죠? 안 정해졌어도 물리적으로 아파트가 어때요? 있죠. 이럴 경우에는 얘도 가능하다. 복잡하죠? 저도 싫어요 이게. 근데 왜 그럴까요? 판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그나마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있을 때는 특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어디 들어갈지 몰라도. 하지만 내가 어디 들어갈지도 모르고 실제로 있지 않은 건 특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없을 경우에는 동호수라도 지정이 돼야 되고 물리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후 분양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선시공 후 분양일 경우에는 이러한 거 저런 거 따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만 입주권만 따지면 되겠죠? 그죠? 또 분양권이라도 우리가 완성되기 전에 파는 거 전매라고 하죠? 등기하기 전에 전매하는 거를 분양권이 금지해놨다?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과 분양권에 대한 거. 분양권, 불법, 분양권, 중개 하지 말라 했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 쌍방대리입니다. 그죠? 직거래는 뭐죠? 요거랑 걸리겠죠? 매매업이랑 살짝 많이 걸릴 거예요. 그죠? 뭐 팔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80만 원짜리 그죠? 100만 원짜리 80만 원에 판다. 내가 직접 사버려? 이런 마음 든다 그랬죠?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직거래 얘기고. 쌍방대리는 뭔가요? A와 B 사이에서 내가 대리인이 돼서 대리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요, 이거는요, 중개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쌍방대리는 중개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중개가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중개를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은 말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중개라는 말은 법에서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알선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알선하는 것 맞죠? 그러면 알선이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두 사람이 있을 경우 내가 이쪽에서 이 사람 얘기 듣고 그래 이쪽 가서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던데 그래 넌 다른 거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양쪽을 대리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런데 그래 이렇게 되죠. 말이 안 되죠. 중개라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쌍방대리는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한 사람을 대리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한쪽만을 대리하는 일방대리는 가능하겠죠.
그거는 내가 당사자가 존재하잖아요. 내가 매도인을 대신해서 매도인의 얘기를 내가 다 들었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개는 가능해진다. 그죠? 그 다음에 7번에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 이거는 뭐죠? 아까는 분양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분양권 말고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건물 줘도 어때요? 보존 등기하기 전에 그죠? 여러분들 뭐 원룸 건물 같은 경우 그래요. 원룸 건물 같은 경우 매매를 하게 되면 등기 이전해 주는 게 아니고 뭘 해주죠? 건축주 변경이라는 걸 해줘요. 건축주 변경은 뭐예요? 등기 나기 전에 실제로 집 짓는 사람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데 매매라는 게 존재하는데 원래는 어떻습니까? 집을 짓죠? 집을 지면 어때요? 이 집에는요 땅 주인이 있어요. 그죠? 토지주가 있어요. 토지주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럼 짓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건축주라고 하죠. 그죠? 그럼 건축주는 토지주와 동의를 하거나 다를 경우에는 토지주의 허락을 받고 집을 짓게 됩니다. 물론 허락을 받는다는 건 아직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빨리 질 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건축주가 토지주죠. 보통 이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건축업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물론 내가 짓기 위해서 내가 건축주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건물 져서 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이 건축주인 건축업자가 이 건물을 팔았어요. 그죠? 이 건물이 등기가 나서 팔 수도 있지만 아직 짓고 있는 와중에 팔 수도 있죠. 그럼 그럴 경우 어떻게 하죠? 산 사람은 건물이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등기 내는 거 기다렸다가 건축업자로 등기가 나면 그때 등기가 넘어오나요? 아니죠. 요즘은 좀 덜한데요. 예전엔 심했는데요.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고 있으면요. 이 건물을 사요. 이 건물을 사면요. 산 사람으로 건축주를 변경합니다. 그러면 토지주와 건축주가 같다라고 치고요. 얘가 A였어요. 그럼 A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B에게 팔았어요. B에게 팔면 정상적인 매매라면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등기가 있는 건물이에요? 없는 건물이에요? 아직 없죠? 그럼 어떡할까요? 건축주 변경을 해버립니다. B로. 그러면 땅은 누구 거예요? A 거죠? 땅은 A 거지만 B로 변경을 합니다. 그럼 누가 집 진 거예요? B가 집 진 거야. 그럼 나중에 등기를 어떻게 할까요? B로 무슨 등기?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B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줄죠. 왜? A가 원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A가 해서 취득노세를 내고 B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니까 취득노세를 내야죠. 생략이 되죠. 한 번이. 누가? 얘가 내야 될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취득노세가 빠지죠. 근데 B도 건축주 변경을 하고 A도 건축주 변경을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하고 하니까 A 입장에서는 어때요? 10억 받을 거, 그죠? 10억이면 대충 얼마 나와요? 3% 정도면, 그죠? 9억 이상이니까 주택이라고 쳤을 때 3, 4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건물 값을 3, 4천 깎아주고 9.7억에 팔면 되겠죠? A는 똑같잖아요. 그죠? 왜? 모든 건축주들이 그렇게 파니까 가격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 내가 만약에 난 등기 치고선 10억에 팔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남들보다 좀 비싸게 되겠죠? 그럼 경쟁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줄줄이 많이 걸렸어요. 동네별로. 이 동네도 충청도도 많이 걸렸어. 청주, 뭐 오창, 뭐 다 걸렸거든요. 여기는 좀 덜하죠. 세종은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걸려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건축주가 다 등기를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제일 그게 합법적이고 깨끗하죠. 그 다음에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 그죠? 미등기 전매 하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이 미등기 전매를 우리가 중간에 소유권 보전 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생략이 됐죠? 하나가 생략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매매어 무등록자와 거래 초과 보수를 받거나 중개 사기를 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1년에 1천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불법 분양권 전매, 증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미등기 전매, 직거래, 쌍방대리 이런 거 하면 뭐가 된다? 3년에 3천. 그죠? 넘기시겠습니다. 우리가요, 그런 거 있었죠. 지금 1년에 1천만 원인 3년에 3천만 원, 요거를 받을 수 있다. 형사적 책임을 문다라고 했죠.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였나요? 우리 등록 취소당하는 경우 있었죠. 등록의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하면, 자, 등록이 취소된다 하면은 뭐가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취소된다, 상대적으로 취소된다. 상대적으로 취소는 뭐라 그랬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 그랬고요. 절대적인 건 무조건 그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10조의 등록의 결격 사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 자체에 결격이 발생을 했다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다라는 말 했죠? 기억나시죠? 등록의 결격은 뭐가 있었어요? 내가 등록 시험 보는 데는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하는 데는 제한이 거의 없다. 그죠? 시험을 볼 때 제일 괘씸한 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겠죠. 시험 볼 때 제일 괘씸한 건 부정행위예요. 그럼 부정행위를 하다가 걸려요. 그럼 시험을 어떻게 되겠어요? 5년 동안 못 보게 해요. 시험에 대한 결격은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자격을 취득한 자가 그 자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격 취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자격을 줬는데 네가 그걸 똑바로 관리를 못해?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살짝 괘씸해요. 그죠? 그래서 자격을 갖고 있다가 취소된 자는 시험을 3년간 응시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시험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어요. 두 가지만 하시면 됐어. 근데 하지만 등록은 줄줄이 나왔죠? 그죠? 1호부터 11호까지 있었어요. 줄줄이. 뭐 미성년자 안 되고 미성년자 시험은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사무실 못 차려요. 자격증은 받을 수 있지만 사무실 못 차려. 사무실 차리는 건 등록이고 등록에 결격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그 등록에 결격이 발생하는 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아직 형리에 있는 자, 끝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죠? 줄줄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법에 의해서, 그죠? 다른 법에서는 금고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안에 학교에 가신 분들은 학교에서 나와서 3년 동안은 뭐 가져라? 자숙기간 가지라 했죠? 맞죠? 근데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등록의 결격 사유가 된다. 그죠? 등록의 결격 사유가 된다는 얘기는 이미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뺏어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게 앞이냐 뒤냐 따질 수 있지만 이 법에 의해서 내가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았는데 난 등록이 없어요. 등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3년 동안 못 받는 거죠. 등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등록을 하고 잘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때? 그 순간부터 3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그죠? 그때부터는 3년 동안 어때요? 등록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지금 1년에 1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 여기 있잖아요. 요거에 걸려가지고 벌금형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록의 결격 사유가 돼서 등록이 취소가 된다. 절대적으로 취소가 된다. 그죠? 그래도 벌금형은 약과다. 그죠?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징역형 받으면 자격증 뺏어버린다. 아시겠죠? 예.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증이 날아가고,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증이 날아가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아까 무등록 있었어요. 무등록. 그죠? 무등록.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떴다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내가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일반적인 신의 측에서 명함을 줬거나 뭘 줬거나, 그죠? 했는데 이 사람이 위조했어. 그죠? 명함이나 이런 거 다 위조해가지고 나 어디 사무실인데요. 뭐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지금에 좀 힘들어요. 전산으로 뭐 실거래 신고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하긴 힘들지만, 내가 그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몰랐더라면 여기서 어때요?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아시겠죠?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나도 피해자가 되는 건데. 맞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무등록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의뢰도 받지 마라. 상대방이 무등록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거래뿐만 아니라 의뢰조차도 받지 말아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같은 경우는요, 뭐 당연히 초과해서 받지 마라.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결과론적인 게 아니고, 아까도 어때요? 의뢰조차 받지 말라 했죠? 과정의 의미 중요해요. 당좌수표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 많이 안 쓰지만. 그죠? 내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스페책 같은 거 써주는 거 있잖아요. 당좌를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부도가 났어요. 수수료가 공인중개사 중개 보수가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받았어요. 2,000만 원을 받았는데 2,000만 원이 만약에 부도가 났다고 칠까요? 부도수표예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얻는 이익이 있나요? 없나요? 초과해서 얻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없죠. 없지만 이미 수표를 받을 상황은 어때요?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은 게 되겠죠. 맞죠? 받을 때는 얼마 받은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받았는데 2,000만 원 받았잖아. 그죠? 이미 초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현금이 아니고요. 예? 현금이 아니고 미술품 같은 거 받았어요. 금품, 그죠? 품목, 뭐 고유 지분, 술 대접, 미술 작품, 또 요즘은 많이 주고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금두꺼비, 그죠? 행운의 열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초과해서 받았다. 금지행위에 해당되지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A, B와 C가 있을 때, 그죠? 항상 관계가, 요 관계는 생략이 돼 있다. 잘 얘기를 하지 않는다 했죠? 그죠? 근데 이 관계는 우리가 보수를 받기 위한 근거가 된다고 했고요. 중요한 건 뭔가요?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거래 계약이 C가 합법적이지 않은 무등록자다. 불법적인 공인중개사다. 불법적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서 A, B가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그러면 A, B의 거래계약은 유효하냐 무효하냐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유효하겠죠. 거래 자체는 유효하겠죠. 맞죠? 왜요? 얘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처벌을 주냐 안 주냐 그것만 따지는 거죠. 지금 A, B의 관계는 뭐예요? 민사적으로 사적 자체 원리에 있었대요. 정당하게 계약을 한 거죠. 강압에 한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죠? 뭐 C의 강압이라든지 B의 강압, 이거는 민법에서 따질 문제잖아요. 중개법에서 따질 문제도 아니잖아. 지금 A, B가 거래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건 얘는 거래에 대해서 어떤 강압적인 힘을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알선만 하는 거잖아요. A, B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A, B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의사표시를 하고 서로 간에 법률행위를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A, B의 거래계약은 무조건
유효하다. 그러니까 얘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야.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A와 B에게 뭘 못해요? 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A와 C 사이, B와 C 사이가 계약의 유효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효과성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A나 B한테 중개를 해주면 돈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죠? 돈을 받기로 했는데 C는 A나 B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중개보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맞죠? 그러면 C가 기업 공인중개사예요. 합법적인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A, B 거래를 하면서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2,000만 원 받았다. 불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금지행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초과해서 보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초과해서 보수를 받았다. 어떻게 되실까요? 걸리면 이렇게 되겠죠. 정신없이. 그죠? 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돌려줘야 될까? 아니죠. 나 일을 했잖아. 그죠? 일을 하긴 했죠. 맞죠? 중개활동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1,000만 원만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빼고 1,000만 원만 가지시면 돼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시고. 그죠? 나는 법정 한도 내에 보수만 받으면 되고. 중요한 건 A, B의 거래계약도 당연히 유효하고. 그죠? 중개법에서요, A, B의 거래계약이 C로 어떠한 C가 어떤 사연을 발생을 하였던 간에 A, B의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C 때문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가세 문제 있죠. 부가세. 중개보수를 얘기할 때 부가세는 언급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지요. 그럼 부가세를 따로 만약에 받으셨다. 일반 과세자이셔가지고 부가세를 따로 받았다.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당연히요. 그죠? 따질 거 없죠? 부가세는 초과해서 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하면 우리가 법정 한도보다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약간 껄쩍지근했단 말이에요. 전혀 상관없죠. 부가세 받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거짓단에서 중개 사기죠. 중개 사기는요, 기억하셔야 될 게 적극적 기망, 소극적 기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망이가 뭐예요? 기망, 말이 어렵죠? 일본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기망은 뭐냐면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예요. 착오. 내가 착각을 하게 만드는. 즉 A, B 거래 당사자를 착각을 시키는 거죠. 착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하는 행위인데, 적극적 기망은 뭐예요? 적극적과 소극적이 있다고 친다면 적극적 기망이라는 건 여기 뭐가 들어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은 A, B는 여기 땅값이 오르겠구나 라는 얘기를, 오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소극적 기망은 뭐가 될까요? 반대 개념이니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투자를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죠. 방패장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방패장 들어오는 거 공인중개사가 알고 있었는데 방패장 옆당을 좀 중개를 하고 있어요. 사라고. 그죠? 사는 사람한테 방패장 들어온다는 소리를 안 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망이죠. 그래서 이걸 소극적 기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기망이든 소극적 기망이든 다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 중개대상물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 182페이지입니다. 지금 좀 많이 넘어갔죠 또? 중개대상물은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첫 방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매매업과 비슷한 게 뭐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하시는 임대업이 되겠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임대업은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임대업은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죠. 임대업은 해도 됩니다. 겸업금지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 공인중개사는 임대업 상관이 전혀 없다. 그죠? 겸업과 상관이 전혀 없다. 업자 붙었다고 겸업으로 가시면 안 돼요. 개인은.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게 아까 10년에 걸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에 걸쳐서 단기간에 5회 이상 매도한 경우, 그죠?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매매업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매매업으로 볼 수 있냐 없냐는 법에서 따져야 돼요. 어떤 규정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저럴 수도 있겠네, 걸리지 말자는 얘기죠. 네. 네, 임대업은 가능하세요. 네. 그 다음에 상가 분양 계약서, 아파트 보호 분양권 이런 거 쭉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주택법상 아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양도 금지되는 증서가 이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입주자 저축 증서, 우리 청약 예금 증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제 조그마한 손가방 있죠, 남자 손가방 한 이만큼씩 통장 갖고 다녔어요. 봤어요. 그거를 제가 눈으로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이만큼 통장이 있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분양만 그 청약 받아가지고 그 피 받고 파시는 분들, 와 무섭더라고. 이만큼씩 갖고 통장만. 그 다음에 주택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뭐 이런 것들, 철거 확인석,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권 이런 거 된다 그랬죠. 그런 거는 금지되는, 주택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이다.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직접 하지도 말고 중개도 하지 말라,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넘기시겠습니다. 넘기시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의 쌍방대리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죠? 당연히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기 184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리을에 보시면 고용인 간의 직접 거래도 금지된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중개 의뢰인에게 취득하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중개보조원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개업과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은 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직거래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직거래한다, 매매업 하지 말아라, 우월된 지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위기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도 어때요? 옆에 있다 보면 당연히, 그죠? 정보에 대해서 빠를 수밖에 없겠죠. 중개업은 못한다고 손 치더라도.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거래 의뢰인에게 내 물건을 판다든지, 나와 관련된 중개보조원과 관련된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든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인의 직접 거래도 금지가 된다.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뭘까요? 사모님 명의에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사모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직거래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배우자 거는 직거래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만약에 법을 좀 피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죠? 직거래 안 걸리려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은 다 해놓으시고 그걸 파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직접 거래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의도와 앞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직거래를 했는데 수수료를 안 받았다든지, 아니면 직거래 했는데 거래 당사자가 되게 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는 왠지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게 무슨 부동산 시장의 교란 및, 그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 돈도 벌었고 잘 됐다 라고 항변을 해봤자 어떻게 된다? 한 행위 자체에서 금지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 당사자와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중간에 다른 공인중개사를 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지위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뭐가 돼요? 거래 의뢰인의 지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직거래로 볼 수가 없겠다. 그죠? 좀 빠져나오는 방법을 다 알려드린 거죠? 누가 와가지고 8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다른 공인중개사 빨리 부르던가.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해라? 청소하고 계신 분 빨리 오라고 하거나, 직장에 계신 분 빨리 오라고 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는 뭐 특별한 거는 없겠습니다.
쌍방대리도 별거는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금지행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아니면 이상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에서 자꾸 우리에게 자꾸 푸시를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 정말 많습니다. 내가 이런 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의 기로에 서기도 하실 거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죠. 그래서 이 금지행위 조항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알고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일은 누가 더 잘한다 그랬어요? 중개보조원분들 훨씬 잘해요. 훨씬. 돈도 훨씬 많이 벌어요. 그죠? 네. 아무튼 이런 부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얘는 무조건 나옵니다. 좀 쉬었다가 확인 설명 의무 하겠습니다.